안녕하십니까. 전남대 박정원입니다. 요즘 교육 상황에서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신문 방송에서도 보면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은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선 창의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이 사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인공위성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이 1950년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린 인공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소련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뒤졌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과학교육이 왜 소련에 뒤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길포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닫혀진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열려진 답이 없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창의성을 위해서는 먼저 발산적 또는 확산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런 연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건전지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건전지는 뭐 랜턴을 켜거나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텐데요. 그것 말고 다양한 용도, 다른 용도를 제안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구 켜거나 모터를 돌리는 데는 일반적인 용도가 될 테고요. 무거운 물체 밑에 깔아서 둥근 모양이니까 바퀴 대신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워놓고 겉으로 이렇게 그리면 원을 그리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뜯으면 그 안에 까만 가루가 나오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이 이산화망간이라는 가루인데요. 약국에서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옥시프를 사다가 이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까만 가루를 넣으면 거기서 산소가 부글부글 나오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집에 있는 건전지를 뜯어다가 약국에 가서 옥시프를 사서 산소를 부글부글 만드는 실험을 했었죠. 그것이 산소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그 당시 성냥을 이용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켠 다음에 후 하고 끄면은 불은 꺼졌지만은 그 성냥 끝에 불똥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불똥을 그 부글부글 나오는 산소 기체에다가 붙이면은 다시 퍽 하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떨어뜨리면은 옥상 높이에 따라서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낙하 시간을 측정하면은 건물 높이를 재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놀이를 위해서 탑쌓기 놀이를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활동 중을 하면서 창의성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이디어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구를 켜거나 모터를 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용도니까 빼고요. 바퀴 대신으로 쓴다, 원으로 쓴다, 산소 만드는 데 쓴다, 건물 높이를 재는 데 쓴다, 탑 쌓기 놀이하는 데 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 1점씩 주면 이 학생은 창의성 점수가 5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의 종류가 다른 것도 중요한데요. 바퀴 대신으로 쓰는 것은 원이라는 성격을 이용한 거죠. 또 원을 그리는 데 쓰는 것도 성격이 원으로 동일하니까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종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 한 묶음, 산소 만드는데 한 묶음, 높이 재는데 한 묶음, 놀이하는데 한 묶음 하면은 4개의 종류가 있게 되네요. 그럼 종류당 또 1점 해서 4점을 주면은 아까 5점하고 4점 더해서 9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 만드는 데 쓴다라는 아이디어가 100명 중에 5명밖에 이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다면
5% 범위 안에 드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5% 범위 안에 드는 아이디어를 냈다면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하고, 이런 경우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5점 정도를 줘도 되지요. 그럼 아까 처음에 5점, 4점, 그리고 5점이니까 총 창의성 점수가 15점이 되겠습니다. 14점인가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과학에서 정말 많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하는데 무조건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연구의 수가 좀 적더라도 아주 좋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하나 딱 받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196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초창기 때 벌써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120명의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물리학자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나, 또 그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좋은 연구를 했나 해서 비교해봤죠. 그랬더니 많은 논문을 쓰는 과학자일수록 좋은 논문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97년이니까 30년이 지나서 또 다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대학에서 99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고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창의적이다라는 뜻은 기존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본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종종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가젤은 겁이 많지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아주 빠르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젤들이 모여 있는데 사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젤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기보다는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뜨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가 그것을 보고 왜 가젤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하고 궁금했지요. 자,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고 가젤한테 가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이제 과학자가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비둘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또는 비둘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비둘기 둥지로 뱀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둘기 알이나 새끼를 먹으려 오는 거죠. 그러자 비둘기 어미가 비둘기 둥지에서 둥지 밖으로 기어가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날아가지도 않고 마치 다친 것처럼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뱀이 둥지를 향해서 가다가 어미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비둘기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의 경우처럼 가젤도 주변의 어린 새끼들한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나 보다. 다시 말해서 가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설명을 비둘기의 경우에서 빌려온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다른 곳에서 알려진 설명 방식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케쿨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왼쪽 그림과 같이 벤젠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최초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강연에서요, 한 10년쯤 지나서 강연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날이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난로 앞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좀 피곤해서 졸았대요. 그러다가 밖에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뱀 꿈을 꾸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뱀이 꼬리를 물고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그러면서 뱀 꿈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런 그 육각형 모양의 벤젠고리 모형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꿈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왓슨과 클릭은 DNA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이제 어, 오른쪽 그림은 DNA를 X선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X선 촬영 사진은 생물학자들한테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릭이라고 하는 친구는 생물학 연구를 하기 전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생물학 박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생물 연구를 할 때 X선을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DNA의 X선 사진을 보고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X선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다른 생물학자들한테는 이 오른쪽 사진이 뭔지 잘 모르겠던 거였죠. 그러나 크릭은 이 사진을 보자 뭔가 꼬여 있네. 야, 이렇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 연구를 하는데 물리학 연구 경험, 물리학 공부 경험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X선 사용 경험이 좋은 어, 기회를, 아이디어를 주는데 도움을 줬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려면은 다른 풍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좋아하더라도 과학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풍부한 배경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식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식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고 그랬죠. 그렇게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을 모으기만 해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 블록을 보면은요, 그냥 블록 하나는 육면체, 직육면체 모양이죠. 그러나 블록을 잘 모아서 쌓아놨더니 이런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나 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미나 벌 한 마리 한 마리한테는 없던 기능이 모여 있음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널드 덕이 나오죠. 도널드 덕이 오리죠. 성질이 조금 안 좋은 오리로 나오는데 그날도 도널드 덕이 개미집을 들쑤시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도널드 덕을 막 따라갔지요. 그래서 도널드 덕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개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러자 개미가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개미는 그 만화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하면요. 개미들이 쭉 문 고리 손잡이 있는 대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더니 개미들이 모여서 사람 손 모양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착 열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손잡이를 열 수 있는 손의 기능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한테는 없었겠죠. 그러나 모임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것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에 램프를 달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나사를 쉽게 박을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음료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핸드폰 커버를 병대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실제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다닐 때는 굉장히 바쁘죠. 아기도 안아야 되고 여행용 가방도 들어야 되고 또 아이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우유나 물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는 세 개를 붙였네요. 그죠?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책상과 그 다음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놓을 수 있는 탁자 그리고 여행용 가방 이렇게 기존의 것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으는 사고를 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이 마인드맵도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그린 마인드맵인데요. 참 잘 그렸죠? 그래서 배운 내용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 놓음으로써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브 골드버그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의 것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연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루브 골드버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그 뉴욕의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어느 날 재미있는 사파를 그려야겠다 해서 단순한 작업인데 복잡하게 수행하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루브 골드버그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리모컨입니다. 근데 리모컨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실까요? 발을 탁 밟으니까 물체가 휘욱 날아가서 천칭에 딱 떨어지면 천칭이 기울어져서 여기 선풍기를 탁 켰어요. 그럼 바람이 부니까 홍당무 냄새가 솔솔솔 나니까 토끼가 걸어가게 되죠. 그러자 펜벨트가 돌아서 촛불이 5번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이 딱 끊어져서 이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금붕어가 뚝 떨어지면서 금붕어가 어항에 들어가니까 이 고양이가 금붕어를 먹으러 가면서 테레비가 탁 켜지는 리모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간단한 작업을 복잡한 장치로 한 것, 이것을 루브 골드버그 장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보시게요. 이거는 제목이 게으른 어부입니다. 여기 이제 맨 처음에 그 고기가 이 먹이를 딱 먹게 되면 낚싯줄을 당기게 돼서 물이 쏟아지죠. 그러면 여기 팬이 돌아서 이게 이제 발전기예요. 그럼 전기가 발생이 돼서 여기 전열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전열기에 열이 나니까 사이다가 터져서 가위를 치니까 가위가 줄을 끊어서 밑에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동그란 물체가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이 울리면서 발가락에 연결된 실이 발가락을 간지럽히니까 이 사람이 고기가 왔나 보다 하면서 깨서 버튼을 누르니까 물속에 펀치가 날아가서 화살이 날아가서 고기를 잡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 창의성 활동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치를 그려보는데 이왕이면 복잡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어떤 장치를 많이 그리나 봤더니요. 잠 깨는 장치를 많이 그리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잠이 많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에서 비관습적 사고가 중요한데요. 비관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의 사고 방식에서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비관습적인 사고고 이것이 창의성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과학에서도 이러한 비관습적인 사고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안 믿었죠.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 벌을 내려서 갈릴레오가 그래 지구가 돌지 않는다 하고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자 갈릴레오가 그렇게 번복을 하고 나서 교회를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가죠. 길이는 짧아지고요.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봤을 때는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예, 중력이 큰 곳에서는 또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자,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초에 지구를 한 7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천천히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은 자신의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이가 실제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남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더 천천히 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비관습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죠. 아직도 아인슈타인 이론은 발표된 지가 120년이, 1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이론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 비관습적인 사고는 창의성에서 중요한데 사실 이 비관습적인 사고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비관습적인 사고가 어려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요. 학생들한테 A, B 전구가 똑같은데 어느 전구가 더 밝냐라고 물어보면 가끔 학생들이 A가 밝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A에서 빛을 밝게 하느라고 전기를 써서 B가 어둡다 이렇게 되죠. 이유도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두 전구의 밝기는 같습니다. 전구가 같다면 전구의 밝기는 같은데요. 그래서 A가 밝다고 생각한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 전구를 관찰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두 전구가 밝기가 같네요 하고 두 전구의 밝기가 같다고 관찰할 것을 기대했는데요. 종종 어떤 학생들은 A가 더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A가 밝다고 관찰하는 학생이 있었고 그런 학생은 50%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래 A가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관찰을 해서도 A가 밝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비관습적인 사고도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관습적인 사고를 연습하기 위한 활동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순을 즐기는 활동인데요. 만일 뭐뭐니라면 하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지구 중력이 2배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눈이 X선을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자기 몸무게가 2배가 돼서 다리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공 던지기가 어려워지니까 농구 골대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눈이 X선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갈비뼈, 뼈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옷 입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 다이어트도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뼈만 보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상적으로 가정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비관습적인 사고를 위해서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졌지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속도라고 하는 것,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1초 동안 5m를 간다 그러면 속도가 5가 되고요. 2초 동안 15m를 간다 그러면 속도가 7.5가 되겠지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동거리분의 걸린 시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위에서는 1초 동안 얼마나 이동하는가를 말하는 거지만 밑에는 1m 가는데 몇 초 걸리는가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동거리분의 걸린 시간으로 한다면 모든 교과서에서는 이런 빨간색의 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관습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비관습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동거리분의 걸린 시간도 쓸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바꾸면 100m 가는데 몇 초 걸리나 또 이것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해서 달리기 경기에 보면 바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0m를 정해놓고 몇 초 걸리나로 누가 빠른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비관습적인 사고는 원래 정의한 것과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관습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구조를 바꿔보는 건데요.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물체나 사물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바꾸어 봄으로써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망경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일반적인 잔망경 90도씩 틀어진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밑에 거를 회전을 90도 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잔망경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관찰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보던 것과 오른쪽으로 보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같이 잔망경을 만들어서 보면은요, 학생들을, 앉아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학생들이 다 90도 회전해서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를 바꿈으로써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관습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는데요. 여기 볼록 렌즈가 빛을 통과하게 되면은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한무첨에 모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조건이냐면 외부가 공기고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졌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바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외부가 유리고 유리인 부분을 뚫어서 공기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이 공기고 안이 유리라는 것을 밖이 유리고 안이 공기로 바꾸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유리를 이렇게 구멍 파기가 좀 어려우니까 물로 대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은 밖에가 물이고 안에가 비어 있는 공기예요. 그랬더니 볼록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조건을 바꿈으로써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것을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호주의 어느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호주는 이 세계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학의 세계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왜 세계지도를 거꾸로 걸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대학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위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반구에서는 여기가 위네요. 그죠? 북반구에서는 북쪽이 위지만 남반구에서는 남쪽이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 거꾸로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걸어 놓은 것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의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과학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가 경우가 있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를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발광 다이오드에 빛을 쪼이면 전기가 나올까?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를요, 전류계 연결하고 또는 전압계 연결하고 다이오드에 빛을 쪼여봤어요. 자, 밝은 빛을 쪼이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에 밝은 빛을 쪼여봤습니다. 그랬더니 1.42V가 나오네요. 그죠? 예, 실제로 이와 같이 발광 다이오드는 거꾸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관습적인 사고가 유머하고 관계가 있다는 설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재미있나요? 예상치 못했을 때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평소에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비관습적 사고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사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유머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껌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껌은요, 고양이 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검은 고양이 뇌로 하니까. 자,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하이에나라고 그럽니다. 하이에나. 자전거를 못하면, 이것도 영어하고 관련이 있네요. 이거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아버지는 누구죠? 낙타의 아버지는 낙타인가요? 낙타.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과학적인 사고가 연습이 안 되죠. 낙타의 아버지는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소에 유머를 즐기는 것이 비관습적인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사고에서는 많은 사고와 다양한 사고를 하는 발산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롭지만 기존의 것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비관습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물론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뭐뭐이라면 또 조건 바꾸기, 공식 바꾸기, 반대로 생각하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비관습적인 사고를 연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의 예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창의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